9월 FOMC 회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와 채권 시장을 넘어서 외환 시장에서마저도 고금리 고착화에 베팅하는 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경제가 최대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FOMC 회의 음모론,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FOMC 회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페드 회의가 예상과 같게 금리가 동결됐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상당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변화다, 의외다. 결국 의의를 시청자함에 실감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사실 그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큰 뉴스 중에 가장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상징성이 높은 게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이 문제인데요. 먼저 한번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영연방 문제 때문에 이 상속세를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달 말로 재산세 2분의 1을 좀 이렇게 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시겠습니다는 우리도 빨리 법인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문제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경제 재고를 위해서 사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뉴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신공급 경제학이 지금 다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법인세를 15%까지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통화 정책에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런 상속세 인하 또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하는 이런 쪽의 정책 변화가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 정책 변화 중에서 사실 역시 페드의 문제 지금 정영국 PD께서 지금 자막으로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착화 문제가 아주 사실 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향후에 금리 동결 이렇게 했습니다는 그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페드 인사들도 이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버슨 연준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총재, 요건 이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굉장히 볼러드 같은 경우는 강한 매파였습니다는 지금 들어온 사람은 사실 비둘기파거든요. 그리고 페드 내에 이렇게 매파에 해당되는 모만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FOMC 의사록의 내용들과 동일한 얘기로 강한 매파 기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2년물은 17년 만에, 그 다음에 10년물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장중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단기에 급등한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지금 4.4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중한 때 4.5를 넘어서 4.5 공포에 실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증시는 사실 페드 회의 직전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단계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거래일로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페드 회의가 의외다 하는 것을 증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페드에서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미국의 주가는 올랐었거든요. 또 미국의 페드가 작년 1년 전에 0.75%포인트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을 때도 사실 미국의 증시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도 괜찮다는데 사실 그 페드 회의가 이렇게 끝난 지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향후에 사실 페드의 통화정책 기조가 매파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잇따라 확인되기 때문에 페드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는 이렇게 페드 인사 중에 비둘기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BOJ의 악취까지 겹쳐서 달러 인덱스는 106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달러 스마일 이론인가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 이런 문제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최근의 외환시장이고 외환시장 모습이 가장 늦게 9월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일본은행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행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우에다 BOJ 총재가 이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이 우에다가 너무 좀 오락가락한다. 예. 통화정책 변화하기가 어려운 단계다. 엔저도 그렇고 엔고도 그렇고 예. 그 내용이 지난 주말에 끝났던 일본의 그 9월 BOJ 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잠시 우에다의 어록을 예. 시청자분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올해 4월 8일 날 취임에서도 오락가락했지만 다 시청자분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잭슨 미팅에서는 일본의 물가가 인플레 목표치보다 훨씬 낮다. 예. 이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굳이 엔저라든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종전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니까 배팅하는 세력에 의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 근접하다 보니까 예. 화들짝 놀래서 다시 일본의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던 것이 9월 10일 전후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페드 회의에서도 9월달 기준금리로 동결한 것도 있긴 합니다는 예. 결과적으로는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잭슨 미팅이 한 달 전입니다. 예. 근데 한 달에 가장 책임 있는 중앙은행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그 아베노미스 이 변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최고 책임자가 한 달 안에 얼만큼 저렇게 말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시장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다가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민, 여러 가지 배후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배후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오늘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쪽의 세력은 추가 엔저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정영규 PD께서 엔달러 환율의 지난 주말에 마감 지수를 읽고 보여드리겠습니다는 148엔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49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8.엔대 가더라도 예. 종전에는 145만 넘으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개입했습니다는 148엔 가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뭐 형식적인 제스처는 채우고 있습니다는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 국제위안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사실 이번 주 중으로 150엔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가장 큰 150엔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엔화를 추천했던 이러한 그 대형 증권사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엔화를 투자하지 마세요. 예. ETF 상품도 엔화에 노출시키면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환해지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ETF 관련해서 엔화 관련된 환을 노출시킨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환을 해지시켰을 수가 있는데 예. 수익률 한번 아주 대형 증권사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익률이 엄청 차이 납니다. 환 해지를 하면 그래도 수익률이 버텼거든요. 예. 근데 환을 노출시켜서 앞으로 엔화 강세되니까 환을 노출시키면 환차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데에는 일본과 관련된 ETF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절반 이하로 환 해지를 했던 데와 절반 이하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 되면 환 해지를 했느냐, 환 해지를 하지 않느냐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게 환 리스크 전략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에다 총재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변화를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만큼 고충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고충 많죠. 일본 경제 한번 보면 엔저를 유지해야 되고 엔화 강세를 유지하고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겉은 좀 따뜻합니다. 근데 속은 차갑니다. 그러면 겉은 따뜻한 게 뭐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1.5%까지 올랐습니다. 예. 당초 예상보다 1.5% 올랐습니다. 근데 속은 차가운 게 뭐냐? 일본 국민들이 인플레 고충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에 익숙한 국민들입니다. 예. 20년 이상 국방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되면 사실 일본 국민들은 저주에 해당할 만큼 고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2.3%입니다. 일본은 3%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은 따뜻하고 속은 차가운
것은 이제 화려한 사람들이죠. 일본의 경제 강력 입장에서는 성장률 1.5%입니다. 그런데 속은 일본 국민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화정책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고수하느냐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하는데요. 경기 회복을 중시한다면 자, 일본의 2분기 성장률 1.5%에서 경기 회복된다. 뭐처럼 엔저라든가 마이너스 금리 초금리 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는데 왜 뭐냐 지금 통화정책 변화를 하느냐 이런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3%에서 고통에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입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엔저를 좀 엔화 강세해야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본 국민들의 사실 고충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 고민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9월 BOJ 회의가 어떤 쪽이냐. 자, 일본의 경제 강요라든가 일본의 지금 정치권을 생각하느냐, 대장성을 생각하느냐, 일본 국민들을 생각하느냐 이 대목인데 사실은 이번에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사실 물가 안정, 일본 국민들보다는 일본의 대장성이라든가 경회선 정치인이라든가 경제 강요라든가 이런 기득권을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통화정책이 그대로 고수했다는 측면에 이면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들이 우에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고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임명해가지고 통화정책 변화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4월 8일 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오락가락하더라도 유머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 더 유머가 섞이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9월 회의에서 보면 통화정책 변화를 모색했던 사람이 결국 기득권에 소리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당신은 상징이 아니냐 하는 쪽에 일본 국민들의 이렇게 불만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보다는 아무래도 대장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이게 일본이 1990년대서부터 일본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앙은행이냐 자민당이냐 정치권이냐 해서 했던 것이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입니다. 사실 일본도 1990년대 이후에 경기가 떨어지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행 총재가 미에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 일선 목표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 가뜩이나 경기가 떨어지는 대장성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당신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대장성이라든가 정치권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경기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갈 때 자, 수출 진흥에 의해서 이것을 살려야겠다 하는 것이 대장성 패러다임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이 미에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압축 성장한 국가입니다. 대장성의 역할이 큽니다. 대장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미에노를 제쳐버렸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과 이렇게 사실 싸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30년 기간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변화를 모색했던 사람이 2012년에 사실 아베가 집권 3기 될 때 그렇다 하려 효과를 도입해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들을 바탕으로 하는 엔저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 놈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8일에는 구로타도 이렇게 퇴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변화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결국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결론을 맺으면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에서 싸움에서 역시 이번에 9월달 BOJ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대장성의 압력에 밀려서 우에다가 결국은 정치적 파워프리즘 때문에 이번에 회의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엔화 투자하시는 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본의 경제 성장률 1.5% 돼서 일부 대형 증권에서는 엔화를 가지고 미개 국채를 사라 이렇게 해서 엔화도 판 노출시켜서 ETF 이렇게 가면 엔화가 강세되면 꼭 먹고 알 먹고 있으냐 하는데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과거처럼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하는 게 한국 경제가 뉴노멀 저성장에 빠졌다. 뉴노멀, 종전에 이론과 경제 지표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종전의 지표와 그다음에 경제 이론대로 조금만 경제 지표가 되면 고객들한테 수수료 높게 붙여서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 한 노출된 ETF 사세요 하면 그거는 게으른 애널리스트의 추천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종전의 이론과 규범과 차트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경영 전략에 또 고객을 리드하는 금융상품 전략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은행 회의 직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혹시 엔저를 용인하는 옐런 독트린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행 이번 회의 직전에 이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협의를 거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강수민 캐스터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번에 9월 BOJ 회의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1990년대 강한 달러, 엔저 강한 달러를 구축했던 또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 고자했던 루빈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의 재무장관의 제닛 앨런의 이름을 따서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앨런 독트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0년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엔화 약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를 유도했던 루빈 독트린 얘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역프라자 합의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프라자 합의에서는 일본이 1980년대 미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 문제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니까? 그때 1985년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강세하면 미국의 경상수지의 최대 주범인 일본이 엔화 강세하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시키겠다 하는 이게 프라자 협정이라는 걸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프라자 협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260엔대 가는 이 엔달러 환율이 1995년 4월 18일 날 정확히 11시 8분 동경 외환시장에서 7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초강세 됐죠. 그럼 일본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엔화가 초강세로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경제 죽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하기 위해서 이게 강한 달러 엔저 정책, 프라자 협정에 반하는 역프라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그때 79엔에서 148엔, 오늘 시점에 148엔까지 그때 당시에 추세적으로 상승시켰던 겁니다. 이때 일본의 그 경제권에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겪었다는 것이 과거 루빈 독트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회의 직전에 미국의 이렇게 제닛 앨런과 일본의 우에타와 협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엔저를 더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 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의가 되려면 미국 측 입장에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좋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립금리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밑에 사람들의 고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좀 강세를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인플레 수출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루빈 독트린은 강한 형태의 달러 강세 정책입니다. 근데 앨런 독트린은 지금 경제 다극화를 볼 때는 일본과 미국 간에 합의해가지고 앨런 독트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느슨한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루빈 독트린이 되지 않겠느냐, 변수가 많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옐런 독트린이 전개된다면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페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음모론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중국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패권 마찰에서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국 기업이든 전부 이렇게 Great China Exodus 현상에 의해서 중국의 목표 성장률을 밑으로 미달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이 마지막 발표된 게 2월달 21.8%입니다는 지금 7월달 같은 게 45%도로 했던 것이 국제 시각입니다. 예. 청년의 절반 정도는 지금 실업이다. 그럼 제3의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쪽은 당연히 우려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야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1대1로 기업과 위안화 국제화 야망입니다. 그렇죠. 자, 바이든 대통령 연일 뉴스가 떠오르 나오고 있습니다는 반 1대1로 계획에 의해서 1대1로를 무력화하는데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방송 한 30분을 통해서 이거 배경을 다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앨런 독트린에서 앨런 독트린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위안화 약세지 않습니까? 위안화 국제 야망이 무너지는 거죠. 또 중국 중심의 중심 통화를 가져가는 팍스니카 야망이 무너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앨런 독트린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기 패권 마찰이든 자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다극한 문제 탈달러를 주도했던 중국이 무너진다면 미국 중심의 한편에서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예. 국제 통화제에서는 팍스 브리테니카, 죄송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예. 이런 체제에서 스마일 달러 스마일론 달러 임페리얼 서클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일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지금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 야망 이미 사실상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설리번 파라다임입니다. 예. 까마귀가 위에 있어서 독수리가 위에 있어서 까마귀를 밑으로 쪼이면서 결정적인 때 쪼이는 거거든요. 나바로 패러다임은 같이 까마귀다 까마귀니까 소리는 큽니다. 근데 중국과의 패권 마찰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사실 성과를 보지 못했던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 반 1대1로 계획을 추진하냐. 그리고 달러 강세를 통해서 위안화를 축출시키는 위안을 이렇게 중심통화 양을 무너뜨리냐 하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위에서 독수리가 무너지니까 쪼이면 똑같은 정책 효과로 더 크게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의 1대1로 기업 무너지죠. 그렇죠. 지금 빚독촉에 시달려서 디폴트가 되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1대1로 하면 남을 구제금융 내지는 자금을 주면 내 국가를 위해서는 자 우대금리를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고금리를 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구제금융 보십시오. 중국은 최대가 7%입니다. 예. IMF 구제금융은 높아봤자 2.5%입니다. 저거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중국의 1대1로 기획에 가장 먼저 참여했고 가장 먼저 전략적 입장을 했던 국가들이 결국 디폴트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반 1대1로 계획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반 1대1로 계획을 해서 완전히 1대1로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입장이죠. 지금의 미국의 대외 정책이죠. 이게 설리번 파라다임입니다. 자, 지금 앨런 독트린 보면 지금 중국이 위안화가 연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연일 떨어지면 위안화 결제에 나섰던 국가들은 한 차선이 있고 중심 통화가 위안화인데 위안화 가치가 받쳐지지 못해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국부가 손실인데요. 그렇죠. 왜 위안화에 국제화 참여하겠습니까? 팍스시니까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는 상태에서 앨런 독트린에서 달러 강세를 가면 자 위안화의 국제 야망, 중심 통화 야망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보면 9월 FOMC 회의의 음모론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시간이 다 됐죠. 예. 지금의 앞으로 전개될 달러 가치라든가 달러 위상이라든가 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에는 예. 사실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줍사. 아마 하반기 들어서 올해 4월 이후서부터는 원달러 환율을 좀 1,300원대 좀 출출. 왜냐하면 통화정책에서도 지금
이창용 총재가 매파 정책 때문에 경기 부양 의지가 좀 경기 부양하기 어렵고 예. 그다음에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때문에 재정 정책을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지금 세금 좀 내려달라. 첫 번째.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재정이 펑크나는데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는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세수가 충당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세금을 내려라. 전 세계가 지금 세금, 영국까지도 상속세를 내린다. 예. 좀 세금 내려라. 두 번째는 뭐냐? 좀 환율을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줄는 만큼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00원에서 1,350원 이렇게 예, 해서 좀 찰랑찰랑 움직여달라.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팀에서는 잘하는데요. 자, 이 세금 문제는 좀 이렇게 야당이 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좀 좀 이게 세금을 내리는데 좀 동조를 했으면 예. 당신네들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가 있어서 얻을 수가 있는 방안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옐런 독트린과 9월 FOMC 회의 음모론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